교수님, 예. 그 부분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네. 민주당의 길, 국가의 네. 길. 민주당에게 지금 주어진 과업, 역사적 과업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과업이 있을까요? 일단 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정받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사실 말하면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금 야당이 절대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3단계가 남아있는데 네. 이제부터 첫 번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이러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탄핵이 인용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력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권력을 창출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수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교육연수원장을.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를 할 생각도 없지만 저는 정치적이긴 하죠. 그리고 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런 직책까지 정당의 직책까지 맡게 된 데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말하면 87년 체제 이후 진보 진영 또는 민주주의 진영이 대선에 실패한 경우는 모두 동일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대선은 상대편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가는 이것이 흐트러지면 지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대우가 깨질 때. 대우가 깨질 때 지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우가 깨지지 않았으면 질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DJ YS가 만약에 단일화했으면. 지난번 대선도 사실 우리 진영이 깨졌기 때문에 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낙연 쪽에서 돕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 씨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던데 예? 저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의 역할은 뭘까 해서 진짜 이제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전국 시도당과 함께 전국을 순회할 겁니다. 아, 예. 그 말말 콘서트를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말 콘서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말? 예, 말.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말하고 당원도 말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당원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겠다. 나 교육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를 만들었어요. 한 장짜리를. 네.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한 장으로. 예. 빽빽하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 반대편은 민주당 색깔로 인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월 7일 날 첫 번째 서울시당하고 국회의원회관 밤 7시에 밤 7시에 첫 번째 말말 콘서트를 하는데요. 한쪽은 파란색 종이 한쪽은 이렇게 내용이 인쇄된 것을 가지고 이게 찬성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 반대. 어떤 의견이든지 바로바로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앞뒤로 들면서. 예, 앞뒤로 한마디에 찬성 반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씩 파란색으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민주당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헌법의 기초에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빛의 혁명의 완수라고 본다. 이 맥락에서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들이 즉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저들의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당, 범야권, 민주진영의 것으로 개념화하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야, 거기서 한마디만 좁히면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거 가지고 밈 현상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놈들이 계엄을 해?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정적을 살인하려고 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주장해? 그렇죠. 그런 걸로 쭉 뭔가를 만들어 놔서 이 가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폭력은 국민의 권력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권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권력을 생산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의 대우로 가기 위해서
혁명의 이 대호에 모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한다 할 때 이때 헌법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말이 우리 헌법 전문의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회균등, 생활균등이에요. 사람들은 기회균등만 생각하거든요. 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기회균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전문에 생활균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민주주의 이대 원리의 자유와 평등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균등이에요. 네. 생활균등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정당이 되려면 기회균등과 생활균등을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플러스 기본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네, 네. 기본사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본사회론이거든요. 네. 기본사회론, 기본소득 플러스 기본서비스예요. 그런데 기본소득 플러스 기본서비스, 기본사회라고 하는 말이 헌법적 질서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우리 헌정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제가 급하게 한번 헌법 전문 찾아보니까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그렇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생활균등이라고 해요. 예, 그건 철학자니까 개념적으로 생활균등이라고 말한 겁니다. 기회균등, 생활균등. 네. 민주당이 기회균등을 버리면 안 돼요. 기회균등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의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빛의 혁명의 주역들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단의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회균등을 해석하되 생활균등으로 가서 즉 저는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사회론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장을 보면 누구나 강의할 수 있게. 아, 좋네요. 이 한 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헌법적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뭐고 생활균등의 원칙은 뭐다. 이게 한 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뭐 기본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에 기초한 거다. 그렇죠. 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명확히 제가 해석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도 그런 말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빛의 혁명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으로. 이게 제 책에서 마지막인데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것이죠? 당원의 것입니다. 그렇죠.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예. 이런 표 아래 말하자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우리 진보 진영이 마지막 단계 정권을 창출할 때까지 최전선에 싸우겠다. 근데 저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셔야 돼. 전국 그렇죠. 도는 것대로 하되 온라인은 또 박시영 TV하고 김어준 방송하고 이렇게 좀 많이 나와주셔서 매불쇼도 그렇고 좀 자제해야죠. 아니 하셔야 돼. 근데 생활균등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이게 딱 헌법 전문에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활균등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균등이란 말이 바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헌법 전문에 있는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쉽네요.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 이것이 경제민주화 129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헌법 129조에. 사실 저는 뭐 그 얘기는 저는 정치 컨설턴트로서 그 얘기는 많이 했어요. 뭐냐면 자유와 평등 두 가지가 민주주의의 핵심 그 의제인데 사실은 이론적인 토대인데 우리는 자유라는 부분만 외쳤지 평등이라는 가치를 소홀한 거거든. 그래서 결국 지금 핵심적으로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사실 양극화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낼 수 있냐 민주당이. 거기에서 기본사회도 당연히 나오는 그렇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정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아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저한테 한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수님. 우리가 브레이브 하트에서 마지막 멜 깁슨이 배가 갈라지는 형벌을 받을 때 외치는 말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죠. 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저희 범진보 진영이 자유라는 말을 우파에 의해서 왜곡되고 침해된 말을 건강한 말로 우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유란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 주권으로서 자유예요. 자유를 인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간섭받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라를 만드는 게 자유지. 그러니까 이번 빛의 혁명도 자유의 혁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플러스 자유민주적 기본사회. 왜? 기회균등 생활균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옛날에 유시민 장관도 아니 말을 너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 사회. 와 이렇게 딱 바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머리 완전 확 박히네요. 자유민주적 기본 사회. 예. 와 생활균등 기회균등 이게 전부 다 헌법 정신에 있는 것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이념적인 게 아니라 완전 좀 체화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과거에 그 유시민 장관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당신의 이념이 뭐야? 막 이러면 이제 나는 자유주의자다, 리버럴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자유를 저놈들이 이상하게 쓰고 있으니까 가져오자. 그러니까 약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가 있고 문화적 자유주의가 있고 정치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적 자유주의란 시장을 최대화, 국가를 최소화하자는 게 경제적 자유주의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니까. 네. 그런데 문화적 자유주의란 뭐냐면 개인을 최대화, 집단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그걸 리버럴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진보주의자란 말은 잘 안 써요. 우리가 흔한 말할 진보주의자란 말 대신에 리버럴리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때 리버럴리즘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가치를 최대화한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뭐냐? 개인의 안전이 최대화되는 거예요. 안전 그리고 그의 창의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사회. 그래서 이 자유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게 진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개념이 우파들에서 왜곡되고 좌파들에 의해서 외면당해 왔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진정 진보 진영이 가져와야 될 개념이다. 그런데 어디서 가져올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가져오자. 원래 이 말의 뿌리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상세하게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사회로 가는 민주당. 그 민주당이 다른 야권과 결합해서 다른 저는 야권과 결합해야 된다고 항상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창출할 때 빛의 혁명이 그때 완성된다. 그 연합정부 그 연립정부에 대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교수님 뭐 하신 말씀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말이 끝나지 않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뇌가 열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와 이거 그 2탄도 계속 듣고 싶고 네. 자유민주적 기본 사회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1월 7일 날 1월 7일 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예민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죽음이 바로 문턱 앞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중에 예를 들자면 이재명 당대표하고 우리 김어준 씨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 문턱에 서 있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됐는데 이게 언제든지 되돌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권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원, 국민이 중심인 정당으로 정권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프라인에도 오셔야 된다. 온라인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1월 7일 날 서울 경기도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어디로? 국회로 국회의원회관으로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통과할 수 있으니까. 미리 등록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당에. 시당의 신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응원봉 세대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또 다른 칭찬을 해야 할 세력이 바로 민주당 당원들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혁신 그리고 공천혁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으셨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좋은 인물들을 그 22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민주당에 전투력 있는. 그렇죠. 그들이 결국은 밀고 나가서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 싸움에서 끝까지 신념과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 힘과 이 응원봉 세대의 힘이 만나서 저는 12월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민주당의 이 총선 압승 그리고 그 전에 좋은 사람들로 개혁적인 사람들로 안 바뀌었다면 과연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 계엄을 계속 계엄이 있다라는 걸 알려냈던 김민석, 박선원, 김병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쭉 그거 민주당 내에서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었거든. 대비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 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개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실개천에서 골목길에서 모든 국민이 주권자가 의견과 의지를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은 의견에 신체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일꾼. 그렇죠. 옛날에 대표 우리가 일꾼인 거지 예. 개인으로 보고 개인이 어쩌다 이런 분석은 지금 이 혁명의 시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혁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네.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원래 이제 제가 현대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연표를 그려가면서 모든 개엄이 아니라 개헌 과정 그러면서 이렇게 정권을 타고 넘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하면 짧게 해야 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그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앉아서 하는 자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비상계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 옆을 쳐다보시는 하나님께 고현진 좀 똑똑합니다. 아니 뭐 저야 뭐 지금까지 우리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들이 누구일까요? 이승만, 박정희. 박정희. 네. 그렇죠. 박정희. 그 다음에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그쵸. 봐야겠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많게는 13번까지 보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여기저기 자료들이 수정이 돼가지고 12번으로 지금 정정이 됐어요. 비상계엄을 이승만이 6번, 박정희가 4번. 이거는 사실상 최규하가 아니라 전두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두환이 한 번.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한 번을 합니다. 음. 그럼 이승만이 했던 비상계엄 중에 일단 전시에 있었던 2번의 계엄은 뺄게요. 전시 계엄이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래 이제 우리 역사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실은 3.1운동 때 일본 아이들이 선포했던 게 비상계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1운동 때 7,000명이 죽었죠. 예. 만세운동 하다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첫 번째 비상계엄은 여수 순천 사건 관련 비상계엄입니다. 그때 비상계엄 선포되고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사망자만 그중에 5,800명이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만큼 많은 민간이 죽는 역사로 우리 비상계엄 역사가 출발했고 그 여수 순천 사건을 진압하고 나서 바로 4.3 진압한다고 제주도의 비상령을 또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 제주도 4.3 때 이 4.3 관련 제주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건 지금 확인된 사망자가 14,442명이에요. 예. 근데 이 14,442명 중에 실제로 10세 이하가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1,500분 정도 되시고 네. 여성들이 한 2,000분 가까이 돼요. 확인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확인된 게 14,442분인 거고 당시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이 내 가족이 죽었다고 말도 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살아남은 가족들 중에 제주도를 탈출해서 일본으로 부산으로 전라남도 이렇게 여러 섬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사카로 다 많이 가셨죠. 예, 실제 사상자는 3만에서 많게는 8만까지 보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4.3 때 비상계엄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지금 이 비상계엄과 가장 가까운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띠는 게 52년 부산 정치파동.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개헌이라고 하죠. 발췌 개헌. 기존의 재헌헌법을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만 직선제로 바꾼다. 원래 직선제가 직접 민주정치니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승만은 원래 재헌헌법에 입각하면 국회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4년 중임제였는데 국회에서 48년에 선출됐는데 그 재헌 국회의원들만 임기가 2년이었어요. 원래 국회의원도 임기가 4년인데 4년.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50년 5월 30일 날 2번째 총선이 치러집니다. 근데 이승만이 농지개혁 엉망으로 했지 친일파 처벌 실패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의 여당이 당선이 많이 안 돼서 여소야대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만의 임기가 4년 중임제에서 첫 번째가 끝나는 52년에 간선제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이승만이 당선되기 어렵죠. 여소야 됐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직선제로 가려는 게 이 양반이 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전쟁통에 국군 통수권자가 바뀌길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켰고 이게 이제 당시 국회의사당이 임시죠. 부산에 네.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을 갑자기 개헌하겠다라고 불러 모아요. 그럼 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뭐 지금 대통령 자기가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 개헌하자는 거 아니야. 똥심을 얼굴로 일단 국회의사당을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이 타고 가는 통근버스를 지금 같으면 지게차가 진짜 가로막습니다. 그 지게차가 버스 아래에 이렇게 바가지 집어넣어가지고 들었다 내렸다 해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버스에서 뒹굴고 머리 깨지고 막 이렇게 해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요. 그럼 국회의사당 가서 개헌을 하려면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안에 헌병들이 총을 들고 전시 상황인데 쫙 둘러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드니까 좀 세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외칩니다. 이거 개헌할 때 제대로 기립으로 하자. 기립 안 한 국회의원들은 끌려가서 지금 지도서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 정치파동인데 실은 그 비상계엄 때 그래도 국회의원 목숨을 살렸던 게 당시 이종찬 장군이란 분이 계셔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7인명 사전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어요. 이하영 씨 손자되는 이제 좀 아주 친일파 집안이기도 합니다만 당시는 멋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육군참모총장인데 나는 그 비상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살았다. 그런 역사도 있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4.19가 발발했던 1960년 4월 19일 경무대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까지 3,000명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 4.19까지 그렇게 4번의 이승만 비상계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승만 6번인데 전시 빼고 4번입니다.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 역시 친위 쿠데타죠 일종의. 그때 그렇죠. 비상계엄 선포했고요. 그다음 64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6.3 시위가 일어납니다. 한일수교 반대 시위죠. 그렇죠. 63세대라는 그렇죠, 말도 그렇죠. 있어. 이재호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죠. 네. 이재호도 유명하고 6.3 시위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이명박 그렇죠. 이명박. MB가 고려대 학생회장. 고려대학교 상경대 학생회장이었잖아요. 상경대. 그래서 이명박이 당시 잡혀갑니다. 감옥 갑니다. 네, 맞아요. 보통 이제 학생운동하다가 시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공수부대 차출당하거나 군대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명박은 시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군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현대로 가요. 그래서 이명박 뿌락치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역사학계에도. 아, 얘 진짜 뿌락치 아니었냐. 진짜 학생운동했던 진심으로 학생운동했던 사람 맞냐. 그 6.3 시위 때 학생들만 1,200명 가까이가 구속됩니다. 이때도 비상계엄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72년 유신헌법. 모든 정치활동 금지시키면서 총통제로 가려고 했던 이때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죽는 79년에 네. 부마항쟁이 있었잖아요. 부마항쟁이 있었죠. 부마항쟁이 10월 16일인데 10월 17일인가 18일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을 발표합니다. 그 비상계엄 시에 시바스리갈 먹으면서 여인들 앉혀놓고 궁정동에서 당시 차지철이 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보지 않았냐. 300만 명 죽였으니까 우리 1, 200만 명 죽이면 조용하지 않겠냐. 그 비상계엄 상태에서 부산 시민들 죽이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걸 들었던 김재규가 참지 못하고 이제 총 방아쇠를 당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부마항쟁 때 비상계엄을 내리고 이제 바로 박정희는 죽죠. 그럼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권한대행이니까 최규하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던 10월 26일부터 비상계엄인데 사실상 그 비상계엄의 계엄 사령관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그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해버린 게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의 12.12죠. 네. 그러면 이제 계엄 상태에서 계엄 사령관이 체포되고 꼭두각시 최규하는 권한대행이지만 거의 뭐 꼭두각시였고 그러면서 11.6 관련해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돼 있었던 전두환이 80년 4월에는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취임하면서 그리고 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 해군이라고 하죠. 서울의 봄이 끝나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빠르고 어렵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서울역 해군이라고 해서 서울의 봄이 끝나자마자 5.17 비상계엄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5.17 비상계엄을 확대시킨 게 바로 5월 17일 밤 12시였고요. 24시였고요. 그때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을 내란 음모죄로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7 비상계엄이 확대됐지만 5월 18일 다음 날 광주 시민들은 비상계엄이 확대됐다는 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그렇죠. 세상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일요일 날 아침에 조간신문도 배달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마항쟁은 김영삼 79년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네. 79년에 YH 무역 사건이라고 해서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인 상태에서 YH 무역에서 가발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사장님은 대머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YH 무역 사건이 무역회사가 도산이 되고 그 여공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경들이 YH 무역회사에 들어와서 군합발로 여공들을 발로 밟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공들은 믿을 구석이 야당밖에 없다. 신민당이었죠. 신민당 당사로 네. 가자. 네, YS 때. 그래서 신민당 당사로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만 정경들이 신민당 당사까지 뛰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김경숙이라는 여공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네. 죽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도 약간 성격이 있잖아요. 네. 외신 기자들 불러 모아서 쉽게 이야기 박정희 씨발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가 원수를 못 오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김영삼을 국가
국회의원에서 제명합니다. 이게 컸죠. 이게 우리 네. 국회의원 제명 1호예요. 1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부산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난 게 부망쟁입니다. 그렇죠. 저는 전두환이 이걸 학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했을 때 부산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실은 자신이 12.12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80년 3월에 대학생들이 학교로 오게 되면서 신군부 실체가 전두환인 걸 알게 되고 전두환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 철폐를 이야기하는데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시해될 때부터 비상계엄이었고 현재까지 비상계엄이 7개월간 그러니까 가장 비상계엄이 오래 유지된 비상계엄이 이 비상계엄인데 이 비상계엄을 철폐하지 않고 있으면서 당시 서울역에 10만에서 20만 가까운 대학생들이 모였단 말이죠. 네. 이게 실은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은 시기적으로는 박정희가 죽은 10월 26일부터 80년 5월 17일까지 7개월을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서울의 봄이 확 터지는 건 80년 5월 서울역 광장 앞에 시위였죠. 근데 이제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는 그렇죠. 그건 안 쓰다 달았죠. 보니까 예. 사실상 그 영화의 제목은 12.12가 맞죠. 그렇죠. 근데 제목을 12.12라고 했으면 1,000만 원이 봤을까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5.17 비상계엄을 확대시키면서 김대중을 내란 음모죄로 구속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두환이 광주를 지목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그렇게 시위가 일어날 때 효창동 공설운동장에는 실은 공수부대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서울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전두환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기 부담스러웠을 텐데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 심재철을 비롯해서 서울역 해군을 해주니까 얼마나 땡큐였겠습니까? 어떤 작은 도시에 가서 소요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 소요를 진압하면서 나는 군인으로서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그 소요를 진압하고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부산 마산 쪽에는 부산 마산 울산 창원 진해 포항 도시들이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소요가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좀 고립돼 있는 도시를 고르자. 그 도시가 광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은 어찌 보면 80년 5월에 광주의 비극은 전두환이 기획을 했다. 다만 그 기획 중에 총 몇 방 쏘면 광주 시민들 조용해지겠지라고 광주 시민을 너무 얕잡아본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웃과 가족들이 죽어나갈 때 그냥 눈 뜨고 당하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광주 시민들에게 폭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일단 폭도의 정의부터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시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 정권에 대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쿠데타 세력, 전두환 세력에 대한 시위였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당시 쿠데타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렇죠. 것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다고 5.18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5월 21일 날 비무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청 앞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총을 쐈어요. 예.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경찰서 들어가서 총을 들게 됩니다. 이제 총을 어떻게 드냐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 장관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총을 들게 되는데 아무리면 시민들이 총을 들었다고 공수부대가 도청을 빠져나간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광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공수부대들이 광주를 에워싸고 전혀 어떤 차량도 통행하지 못하게 전화통화도 안 되게 다 막아놓고 광주를 행정치안의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광주 시민들은 이 광주를 해방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계엄군을 몰아냈다. 지금은 광주 시민들이 해방구라는 표현을 쓰면 약간 사회주의적 요소가 느껴진다라고 해서 지금은 대동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동세상. 근데 이제 5월 22일부터 실제로 5월 27일 새벽 4시에 도청에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광주 시민들을 죽이고 대동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5일 동안이 그 해방구 대동세상이었는데 범죄가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LA 흑인 폭동이 94년입니까? 백화점, 금은방, 마트부터 털리잖아요. 네. 광주의 시민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었지만 백화점, 금은방, 마트, 하다못해 소위 슈퍼마켓 전방 하나도 안 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님들은 전부 다 주먹밥을 들고 나와서 시민군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결제 문화가 생겼잖아요. 저기 5.18 광주에서 그 주먹밥 문화가 성결제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광주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면서 환자들 치료했고 광주 시민들은 줄지어 늘어서서 헌혈을 했고 정말 그래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모범 사례가 될 만큼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짧은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근데 그게 비상계엄의 역사였잖아요. 제 강의 주제가. 와. 물론 지금까지 비상계엄도 우리가 용납을 하지 못하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비상계엄을 내릴 만한 새끼들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민간을 많이 죽였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민주화가 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선진화되고 국민소득이 36,000달러 있는 나라에서 그것도 친위 쿠데타적 성격의 비상계엄이 있었으니 이게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다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TV 화면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공수부대들이 국회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34년 전에 광주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라는 광주 시민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은 우리 윤석열이 마련해 줬다 하면서 제가 욕 한번 딱 내뱉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태령에 저도 갔었는데 남태령에서 광주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앞이나 이런 데는 수백만의 우리 그 시민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분위기를 느꼈거든. 그 위대한 시민들의 행진 참여를 보면서 국회가 저거는 이겨낼 수가 없다. 정치권이 무조건 이 흐름이 형성이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봤고, 근데 이제 남태령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러면서 뭐 음식 뭐 이런 것도 계속 뭐 사람들이 보내주고 그걸 또 젊은 세대들이 1박 2일 투쟁을 그렇게 뜬 눈으로 보내고 그렇게 추운 날. 근데 그러면서 진짜 그때는 딱 느낌이 광주는 그 당시에 약간 고립된 느낌이 있었는데 남태령도 지형상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외롭죠. 근데 시민들이 손을 다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전장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민주노총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흔히 말하는 좌파 딱지가 막 붙어 있는 소수자 권익들을 위해서 싸우는 이 곳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함께 하더라고. 그러니까 연대의 힘을 이 친구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느낌입니다.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거에 그 2030 세대들을 보면 좀 보수화됐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서 이 세대들이 그전은 왜 보수화됐고 이번 계엄을 보면서 왜 빡쳐갖고 거리에 이렇게 정말 응원봉 세대들이 쏟아졌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도 젊으셨을 때 우리 20대 때는 아무래도 진보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진보적인 게 조금 어울립니다. 젊은 친구가 보수면 그렇죠. 사실상 좀 징그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보수화됐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교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뭐 페미 정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자식들이 한두 명씩 낳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 소유자고 그러면 생각이 보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역사교육의 부재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제가 그래서 실은 민주당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 정권 때 소고기 촛불 집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광우병. 당시 이제 여고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니까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아니 왜 여고생들이 저렇게 진보적 성향을 띠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자편향 시비를 걸었거든요. 금속 교과서를 시비 걸고 그랬었는데 당시 50만 수험생 중에는 문과가 30만이었고 근현대사를 한 20만 정도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이 쫙 깔려 있으면서 경제, 법과 사회 이런 과목에서 근현대사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정치에서 또 배우고 법과사에서 배우고 경제에서 배우면서 교차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50만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통해서 당시 근현대사가 수능 교과였는데 전국에 역사 선생님들이 8,000분이 계십니다. 그럼 8,000분 중에 제가 90%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수학설이 맞다라고 보니까 다수학설은 진보학설이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러면 그 8천여 명의 입을 다물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서울대 필수였던 국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가 있었는데 이 국사하고 근현대사를 갑자기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기 쉽게 이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이 있는데 갑자기 지구과학, 생물은 내버려 두고 물리, 화학이 공부량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물리, 화학을 딱 합쳐서 물화학에 해가지고 한 과목으로 만들어요. 너 물화 선택할래? 지구과학 선택할래? 어떤 학생이 물화를 선택합니까? 지구과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항상 이 국사가 필수였는데 근현대사랑 통합해버린 국사랑 근현대사랑 통합한 한국사를 또 필수로 해버리니까 최상위권 학생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국사 3만, 근현대사 20만 선택자가 있었는데 한국사로 통합되면서 그대로 3만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많이 죽었네요. 그런데다가 이걸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한국사를 필수로 하겠다. 만약에 한국사를 필수로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정말 제대로 상대평가에서 필수가 되면 국영수 다음으로 중요한 교과가 되는데
필수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절대평가로 바꿔버립니다.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쉽게 냈냐고 예시 문제를 그때 줬던 게 뭐냐면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의 전봉준 장군께서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는 사진자를 주고 이 인물 누구야라고 물어봅니다. 동그라미 1번 원효대사 2번 의천수 상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출제를 하는데 절대평가인데다가 이 절대평가지만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에 30점만 맞으면 4등급만 되면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쉽게 출제하는데 그래서 입시 반영 비율도 워낙에 작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국에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이 역사 교육의 부재, 한국사 교육의 우미나 정책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이게 유튜브의 약간 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이 좀 너무 민감한 질문이라 여기서 지금 실제로 박시영 TV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는 저희 50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40대, 60대. 40, 50대. 왜냐면 진보 채널 중에 20대들을 적습니다. 상대하는 채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보수골통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대가 책이나 도서나 TV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 않습니다. 이상한 유튜브 채널들 가서 정보를 얻거든요. 하다못해 제 유튜브도 25세 이하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제 역사 강의도 젊은 친구들에게 다가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할 때 한강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되면서 한강 작가의 책뿐만이 아니라 5.18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가 되고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목도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위 현장에 나오면서 시위 문화까지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의도에서 보면서 야 대한민국 정말 아직도 희망이 있다.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저희가 너무 저희 중심으로 세대를 끌고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TV를 봐도 언제쯤 유재석이 지금까지 유재석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굉장히 치열했던 세대여서 능력이 있어서 오래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언짢은 발언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 기회도 주고 그들에게 목소리도 듣고 귀도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짧지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나중에 오늘은 뭐 저희 워낙 코너들이 많아서 다 길게 소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데 한번 또 조금 저 본인 유튜브도 하시지만 한 번쯤 모셔서 소장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진보를 위한 역사 책 출간했을 때 불러주십시오. 그때 한번 그 책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황현필 쌤 오시니까 뭐 슈퍼챗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고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예보님 태백광로입니다. 천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힘내는 시간 됩시다. 그리웠습니다. 황쌤. 박시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부터 해서 희주대디님, 한기수님, 릴리님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태백광로가 뭔지만 잠깐 설명해드리고 가자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셨던 박은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한국사 그렇죠. 역사는 정신이니까 사라질 수 없다. 한국 통사를 쓰신 이 박은식 선생님께서 당시 빼앗긴 나라 조선을 태백이라고 칭했고 자신은 그 빼앗긴 나라 조선만을 위해 태백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다. 광로. 조선의 미친 노예다. 그게 바로 태백광로입니다. 우리 황현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작년 5월이 500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천회라니 그간 박시영 TV가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정치를 쉽게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박시영 TV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시영 TV 쌓여진 내공과 역량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 또 우리 민주당, 우리 민주진영의 승리에 크게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박시영 TV 무궁한 발전 응원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만 갑시다. 박시영 TV 화이팅! 한때 방송을 했던 언론인 출신으로서 방송을 1000번이나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레거시 미디어가 하지 않는 말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시고 국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채널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벌써 56만 명이 넘었고 동영상 콘텐츠도 1600여 건이나 된다니 그동안 우리 정치권을 종횡무진 누비신 성과가 와닿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혜라는 긴 여정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신 분들의 열정과 시청자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천혜를 넘어 2000회를 향해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박시영 TV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박시영 TV는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는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 더 크게 자리매김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박시영 TV 화이팅!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방송으로 우뚝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정치평론가 박시영 화이팅입니다. 오랜 인연 이어오며 박신영 TV에 출연할 때마다 선한 정치의 힘과 또 강선우 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덕분에 제게는 늘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심 천재 박시도사 박시영 파이팅! 제가 누군지 아시죠? 박시영 TV 개국공신이랍니다.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박시영 TV가 1000회를 넘겼다네요. 개국공신으로서 뿌듯합니다. 늘 성장하는 그런 박시영 TV가 되길 기원합니다. 박시영 TV 화이팅! 지금 복잡한 정치 현실을 우리 시민분들께 빠르고 예리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박시영 TV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방송을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TV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채널로 저 역시 즐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보는 정치 분야 대표 채널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영 TV가 벌써 1000회를 맞이하게 됐네요. 오랫동안 출연했던 한 사람으로서 박시영 TV의 1000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박시영 TV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들 아시죠?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전투적인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가서 더 중요한 역할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줄 박시영 TV를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박시영 TV 화이팅! 박시영 TV가 보여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우리 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시영 TV 화이팅! 평소에 늘 구독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이번 1000회 기념 행사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요. 이제 또 1500회, 2000회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하마 다루는 하마 조련사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영 대표님도 자치분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마침 내년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에도 많은 관심과 방송 분량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박시영 TV가 꺼지지 않는 진실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부부와 그 부역자들의 광기가 만든 참담하고 긴 암흑의 시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분노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한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이 정도에서 멈춰서 박시영 TV 2000회 축하 영상을 하는 수고로움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매부 힘든 시기를 잘 거쳐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박시영 TV의 1000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공화정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영이 형이 재미가 조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이 또 진실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좋은 이야기,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드리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어쨌든 저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방송 하고 있는 우리 박시영 대표 천회 방송까지 고생하셨고요. 화면에 보이시죠? 재미있는 정치시사 2691회 정치시사만 2691회 소소하게 새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화이팅! 시영 형님 건강이 최고고요. 박시영TV나 강성범TV나 참 예상보다 오래 버틴다. 앞으로 우리 박시영TV 1000회를 맞이한 만큼 좀 더 천천히 이제 발전을 했으면 이게 맞는 말인가? 아무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직접 찾아뵙고 얼굴 들이밀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화면으로 인사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영이 형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화이팅입니다. 더욱더 민주 진영에서 진짜 중요한 스피커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발전하시고 구독자도 더 쭉쭉 늘고 박시영 살은 쭉쭉 빠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박시영TV 한마디로 인가시험이다 감사합니다. 예. 매번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 박시영 씨 정말 정확히 가림말을 타줘서 정말 매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시영 TV 화이팅입니다. 박시영 TV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시영 TV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뜩이나 잘못 뽑은 대통령 그리고 주변에 엉뚱한 정치인들 그리고 가짜 정치 컨설턴트로 인해서 여론이 뭔지 민심이 뭔지 혼란스러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분석, 친절한 해설로 앞으로도 우리 민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전달해주시고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영TV가 1000회를 넘어서 만회, 10만회가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박시영으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날카로운 평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있는 방송. 영원히 빛날 박시영TV의 1000회를 축하합니다. 박시영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박시영TV와 함께하는 정치비와 그땐 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분석력과 예측력으로 이 민주진영을 선도해 오셨던 우리 박시영 형님, 우리 해병대 최해병 사건 진상규명에도 항상 언제나처럼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시영TV 화이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이루시길 바라고 요즘엔 그 다이어트 많이 하셨던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국이 하수상하여 여러분들이 마음 쓸 일도 많고 마음 아플 일도 많으실 텐데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가보도록 해요. 박시영TV 화이팅! 박시영TV라는 이런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괴물 같은 사람이 탄핵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회 축하드려요.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매의 눈으로 맥을 짚어주는 정말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이십니다. 박시영 대표 화이팅! 호철님은 박시영TV를 왜 즐겨보십니까? 박시영 대표가 워낙 합리적이고 남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줘서 저는 그 점이 민주당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님은 왜 좋아하나요? 박시영TV를? 저는 박시영 대표님이 요즘에 너무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더 찾아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영TV 1000회를 축하합니다. 항상 대표님께서 가이드도 잘 해주시고 홍보도 잘 해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영TV 화이팅!